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2장이고 그림 이용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통계 자료가 있으면 수치로 정리할 수도 있고 수치보다 더 나은 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으로 정리하는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에 특히 히스토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엉터리로 그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만화인데 뒷모습이라 잘 안 보이는 분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 그 앞에서 이제 재임 기간의 실적을 보고하는 사람이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서관은 재임 기간 동안 소득이 2배 늘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높이가 2배가 되도록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렸죠. 두 번째 비서관은 머리에 기름도 좀 발랐고 상당히 첫 번째 비서관보다는 세련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왔냐면 돈보따리로 그려왔어요. 높이는 2배인데 돈보따리가 3차원이니까 8배 소득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 지도자는 두 번째를 좋아하겠죠. 사실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왼쪽과 같이 첫 번째와 같이 그리는 게 올바르겠죠.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 정치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현재 어느 지역의 하원 의원, 미국 의회입니다. 하원 의원 당선자를 내고 있으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유리하겠느냐,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원에 그려져 있으니까 가로축, 세로축이 있을 텐데 가로축은 바로 직전 선거에서 공화당 대비 민주당이 몇 퍼센트 더 득표했느냐, 그 득표 마진을 가로축에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색깔을 나누는 경계선이 0이죠. 즉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정확하게 같게 득표한 상황이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했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죠.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간의 선에서부터 좌우로 멀어짐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한쪽 정당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색깔의 경계점이 되는 0 근처로 모일수록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선됐거나 아니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선된 경우를 나타내겠습니다. 그게 가로축이고 이제 세로축에는 뭐를 표현했냐면 직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표 차로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 선거,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 하나의 의미는 직전 선거에서 그 가로축에 해당하는 값만큼 민주당이 공화당에 대해서 이기거나 졌을 때 그런 지역들만 모아놓고 봤을 때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3군데에서 이겼다 그러면 0.3 이런 값을 세로축 값으로 해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요약한 곡선은 그런 점들을 가장 잘 근사시키는 선이 뭐냐 이것을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서 근사한 하나의 근사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나요? 우선 오른쪽 파란색 끝에 있는 점들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했고 그런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체로 승리한다. 거의 80-90% 승리한다 이런 얘기고 왼쪽 끝에 있는 점들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패했고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승산이 별로 없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점들을 요약하는 곡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 선거 구민의 성향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민주당 성향이 강해서 민주당이 당선됐으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지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지역 구성원들의 성향이 민주당, 공화당 거의 엇비슷한데 운에 의해서 한두 표 차이로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됐을 때 그 한두 표 차로 당선된 덕을 보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 이거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어차피 주민들 성향 자체가 민주당 성향이라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오른쪽 끝에 있는 점들은 어차피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산이 90%, 100%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대로 왼쪽 끝에 있는 점들은 어차피 선거 구민들이 대부분 공화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졌고 이번에도 진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두 색깔의 경계점인 0 근처, 가로축상으로 0 근처, 0 근처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을 잡아보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민주당이 이겼거나 아깝게 졌거나 그런 지역이죠. 그런 데들만 모아서 봤더니 한두 표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 쪽에서는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죠. 한두 표 차이로 진 데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뚝 떨어지죠. 그 점프, 디스컨티뉴이티, 불연속성, 그것이 바로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측정치다. 한두 표 차이라도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 점프가 있다. 이게 바로 현역 프리미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통계인데 현역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럼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러한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설득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선거를 봤어요. 가장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느냐가 여전히 가로축이고, 가로축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세로축에는 그 다음 선거가 아니라 그 이전 선거들을 다 본 거예요. 그 이전에서 해당 지역별로 민주당이 몇 석 정도 몇 번 이겼느냐, 여기에는 점프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는 점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한두 표 차이로 이겼을 때 다음 편에서 유리하다 이런 거고, 한두 표 차이로 이기거나 지거나 과거 선거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성향이 강한 데서는 과거에서도 많이 이겼고 덜한 데서는 민주당이 덜 이겼고, 그런 거의 연속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림을 대비시킴으로써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로다가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저 갭이 0.45. 즉 현역이면 한두 표 차이로 이겼든 한두 표 차이로 졌든 거의 운과 같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현역이 되면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45%포인트나 증가한다. 굉장한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정책자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경제학자가 제시한 거죠. 이 논문이 한국계 미국인인 데이비드 리라고 하는, 지금 현재 프린스턴 대학 조교수로 갔다가 교수가 됐고 경제학과에, 얼마 전에 국내 신문에도 소개가 됐는데 프린스턴 대학 부총장으로 올라간 40대 정도의 젊은 경제학자예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요새 야구 시즌인데 베이비 루스의 연간 홈런 기록을 시즌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가로축이 뭔가, 세로축이 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가로축은 베이비 루스가 뉴욕 양키스 멤버로 활약하기 시작한 1920년부터 은퇴한 1930년대 중반까지 각 캘린더 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매 시즌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몇 개를 쳤느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루스는 1920년 양키스로 처음 오자마자 54개의 홈런을 쳤고, 그 다음에 59개를 치고 3년 차에 약간 슬럼프를 겪고 슬럼프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1925년에 부상으로서 제대로 출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홈런 수가 뚝 떨어지고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급성장을 하다가 1927년도 그때 당시로서 최고 홈런 기록인 60개를 치죠. 연간 시즌 홈런 60개. 이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었고, 이 기록이 무려 34년을 지속해요. 1961년까지. 이게 엄청난 기록을 그때 당시에 세운 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나이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죠.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베이비 루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시계열 그림, 타임 시리즈 플랫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시계열 그림을 보면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거죠.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어려움이 있었다가 회복해서 전성기를 구가했다가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이 그림의 홈런 40에서 50 구간에 밴드를 표시했는데, 이 밴드 내에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친 기록이 몇 시즌 포함되는지 한번 세보죠. 자, 파란색 안에 점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7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 루스는 전체 뉴욕 양키스 시즌 중에 7시즌을 홈런을 40 몇 개를 쳤다. 그 구간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 루스의 대표적인 홈런 개수는 한 시즌에 몇 개냐? 40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축 밴드별로, 구간별로 자료의 개수를 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줄기 잎 그림이라는 거죠. stem and leaf plot. 십진법을 나타내는 자릿수가 좀 등치가 크니까 줄기고, 일자리 숫자가 자세한 디테일을 표현하니까 잎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이라고 하는 줄기에는 2라고 하는 잎이 하나 달린 거죠. 22개의 홈런을 친 시즌이 한 시즌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40이라고 하는 줄기에는 잎이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잎의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오른쪽으로 표현한 거죠. 41개의 홈런을 친 시즌이 2번, 46개의 홈런을 친 시즌이 3번,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줄기 잎 그림이고, 이제는 나무 줄기가 옆으로 있으니까 뭐 좀 모양 보기가 적어서 세운 거죠. 세우니까 이런 그림이 얻어지죠. 이렇게 얻어진 그림, 이것이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자료가 대체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는 거죠.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을 연도는 무시한 채 홈런 개수에 퍼진 구간에 따라서 몇 시즌을 해당 구간에서 홈런을 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베이비 루스는 한 시즌에 홈런을 대략 40 몇 개 친다. 이 40 몇 개라는 값이 대표값이죠. 한 숫자를 찍어라, 그러면 40 몇 개다, 이런 거죠.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20 몇 개로 떨어진다. 성적이 좋을 때는 60개까지 쳤다.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베이비 루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시즌 투 시즌 홈런 기록에 베리에이션이 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봄으로써 베이비 루스의 그 뉴욕 양키스 커리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가 남학생, 여학생 데이트하는 예인데요.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한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저 여학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베이비 루스와 비슷한 그림이겠죠. 평균적으로 이런 성향인 것 같다. 어떤 기분 좋은 날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다. 마치 홈런을 60개 치듯이. 어떤 날은 나한테 굉장히 쌀쌀맞다. 마치 홈런을 22개밖에 못 치듯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40 몇 개 홈런 치듯이 나한테 이 정도로 대해준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의 레퓨테이션 이런 것도 하나의 그림과 같은 겁니다. 투자 대상 역시 이런 그림이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런다. 도대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의 그림이죠. 평균적으로 나한테 연간 수익률 어느 정도를 준다. 40 몇 개 홈런을 친다. 같은 얘기죠. 운이 좋으면 더 내가 벌 수도 있다. 운이 나쁘면 아주 손해볼 수도 있다. 리스크가 얼마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종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결국 불확실성 있는 하나의 종목은 결국 하나의 그림인 거죠. 하나의 불확실성과 하나의 그림이 대응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베이비 루스에 투자할 때 불확실한 투자죠. 이 사람이 한 시즌에 홈런을 몇 개를 쳐줄지 불확실한 거죠. 그 불확실성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투자를 하면 한 시즌에 40개 정도 홈런을 덕으로 받을 수 있다. 20개 정도 치는 경우도 감수해야 된다. 운이 좋으면 60개까지 쳐줄 수도 있다. 한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 따라서 홈런 개수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나 연애에 대한 투자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나 선수에 대한 투자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이 1961년 뉴욕 양키스의 로저 메리스라는 사람이 61개를 치면서 깨졌고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제 기억에 90년대 말에 마크 맥과이어라는 선수, 별명이 빅맥인데 덩치가 커가지고 빅맥에 의해서 깨졌고 빅맥이 그때 홈런을 70개를 쳤고 한 시즌에 그 기록이 다시 몇 년 뒤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가 73개를 치면서 깨졌고 그래서 이거는 과연 베이비 루스라는 투자 자산이 더 나은 투자 자산이냐 마크 맥과이어라는 투자 자산이 더 나은 투자 자산이냐 이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백 투 백 비교해 주는 그림이죠. 우선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면 마크 맥과이어가 낫죠. 근데 대표적인 홈런 수의 관점에서 보면 베이비 루스는 40 몇 개 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홈런 수인데 마크 맥과이어는 30 몇 개가 제일 대표적인 값이죠. 그러니까 대표값 기준으로 보면은 베이비 루스가 마크 맥과이어보다 나은 거죠. 또 대표값주의로 퍼진 정도,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크 맥과이어의 홈런 기록은 좀 더 많이 퍼져 있죠. 리스크가 더 크죠. 베이비 루스는 40 몇 개 주위로 좀 더 히스토그램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단주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여러분이나 위험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은 작은 게 좋다라고 보면 그런 면에서도 베이비 루스가 더 나은 홈런 타자겠습니다. 즉 최대값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값을 존중하는 기준을 취하지 않는 한 평균적인 성향에서 보든지 리스크가 작다는 면에서 보든지 마크 맥과이어보다는 베이비 루스가 나은 홈런 타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두 개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종목을 비교해서 그중에 한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 분포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린 다음에 비교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이 도표.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을 10개 구간별로 쪼개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다시피 홈런을 40 몇 개 친 게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된다. 그럼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아까 세로축 구간을 나눈 것처럼 자료를 범위로 나눠서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를 세고 그것을 비율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 구간을 나타낼 때 월 소득이 0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쭉 나가다가 600만 원 이상은 사람이 적으니까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묶어서 좀 넓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에 200만 원까지는 50만 원 구간으로 좀 잘게 잘라서 보고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0만 원을 넘어가면서는 100만 원 단위로 가다가 600만 원 이후는 통째로 묶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높이로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하면 600만 원, 1000만 원 구간의 면적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겠죠. 마치 앞에 만화 그림에서 돈 보따리로 표현하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던 것과 같은 이유죠. 이게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이게 이른바 밀도라는 단위를 써서 소득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밀도 단위 히스토그램이고, 여기서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마치 인구 밀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넓은 지역에 사람이 퍼져 있으면 밀도가 낮겠죠. 좁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사람이 있으면 밀도가 높겠죠. 여기서도 정확하게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600에서 1000의 구간은 넓으니까 같은 비율의 사람이 있을 때 골고루 나눠서 채우니까 높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면적이 해당 구간에 속한 자료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면적이 비율을 나타내도록 그려진 히스토그램, 그때의 세로축 단위, 그것을 밀도 단위라고 하는 거죠. 세로축이 밀도기 때문에 가로축의 폭을 곱하면 면적이 확률이 됩니다. 면적이 상대 도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중에 뭐 혹시 가봤을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의 최초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에 가면 1시간 한 10분, 20분 지나면 밑에서 간헐천이 솟아오르는 이른바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이저가 있죠. 이 가이저가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페이스풀하게 시간이 되면 밑에서 물줄기를 뿜어 올려주는 바람에 관광객들을 늘 즐겁게 해주더라. 그래서 오래된 페이스풀한 친구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은 물 분출하는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세요? 여러분이 운이 좋으면 오랫동안 분출하는 걸 보는 거고, 그 경우에는 대표값이 4.5분 정도. 여러분이 운이 나쁘면 이 올드 페이스풀이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거죠. 그때는 조금만 뿜다가 스탑하니까 그때는 2분 정도를 보는 거죠. 운이 좋으면 4.5분 근처. 뭐 그것도 항상 같은 수치는 아니죠. 운이 나쁘면 2분 근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는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봉우리가 두 개다. 쌍봉 분포. 낙타처럼. 모든 낙타가 쌍봉은 아니죠. 쌍봉 낙타처럼. 이것은 다음번 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웨이팅 타임, 그게 가로축입니다. 웨이팅 타임 역시 쌍봉 분포죠. 운이 나쁘면 80분 근처를 기다려야 되고, 운이 좋으면 한 50분, 60분 기다리고도 다음번 분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앞에서 분출한 분출 지속 기간도 쌍봉 분포고, 분출한 다음에 다음번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쌍봉 분포고, 뭔가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둘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기도 쌍봉, 여기도 쌍봉. 어떤 관계가 있을지 물리학 지식이든 지구과학 지식이든 상식이든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물을 많이 뿜었다, 오랫동안 뿜었다. 그럼 다음번에 오래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짧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오래 기다리겠죠? 소진을 많이 했으니까 밑에 물탱크가 찰라 그러면 지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앞에서 조금만 뿜었다. 뭐 잠시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색깔을 바꿨죠. 여기서 파란색은 앞에서 분출이 짧았을 때를 표현하고 3분 이하. 빨간색은 앞에서의 분출이 3분 이상인 자료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분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분출 데이터를 두 개의 변수의 관점에서 정리한 거죠. 하나는 앞에서의 분출 지속기간 x, 두 번째 변수 y는 그 이후 다음번 분출까지 기다리는 시간 y. x와 y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x가 3분 이하인 부분 집단 자료들만 모아서 스템 앤 리프 플롯 방식으로 히스토그램 그린 것이 파란색의 히스토그램이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번에는 x값이 3분 이상인 자료들만 부분 집합으로 모아서 그 자료들만 가지고 y값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오른쪽의 빨간색 히스토그램입니다. 확연하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다음번 분출 지속기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물을 얼마나 뿜었느냐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제는 혼동 요인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심슨의 패러독스를 얘기했고, 실험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뭔가 잠복해 있는 것들을 통제 못해서 잠복해 있는 요인의 영향을 공통으로 받는 X와 Y 관계가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다. 버클리 대학원 입시에 의해서는 학과별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남녀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어드미션 레이트가 달라지니까 결국 그걸 무시했을 때 남녀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중국의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요인, 노동력의 퀄리티라든가 공무원의 청렴도라든가 교통시설, 항만시설의 발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잠복해 있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데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게 좋으면 경제성장률도 빠른 거죠. 따라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경제성장률도 높았다고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유치가 직접적으로 다 경제성장을 초래했다라고 보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다 밑에 잠복해 있는 혼동 요인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따로따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분석하면 되죠. 여성의 경우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복용한 여성의 혈압이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라는 게 혼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할머니 같으면 피임약 복용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젊은 여성 같으면 복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이라는 것이 당연히 혈압에 영향을 미치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혀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죠. 따라서 나이라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과연 이게 경구 피임약 복용이 혈압에 미친 효과인지 나이에 따른 효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따로따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것이죠. 제일 위에 보면 나이별로 분류를 했고, 각 나이 그룹별로다가 복용자와 비복용자를 따로따로 나눠서 혈압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이 혈압의 분포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 했던 것과 같죠. 각 혈압 구간에 속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즉 나이를 25세에서 34세 여성으로 한정을 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느냐 안 하느냐 두 집단으로 나눠서 혈압의 분포를 봤더니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 분포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를 통제했을 때 피임약 복용을 하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실제 그래서 약간 이동시켜 봤더니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두 히스토그램이 엇비슷해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같은 정보를 나이와 복용 여부에 따라서 같이 그린 거죠. 우선 색깔별로 보면은 노란색이 복용자고 파란색이 비복용자입니다.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높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세로축으로 보면 나이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색깔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걸쳐서 비교하면 그것은 나이의 효과를 보여주겠죠. 같은 복용자들끼리 앞뒤 비교하면 같은 복용자라 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보기가 아주 편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나이의 순수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같은 나이대를 통제한 상태에서 같은 나이대 집단으로 우리가 시야를 한정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색깔에 따라서 비교하면 그것은 피임약 복용의 순수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쪽이든 많은 쪽이든 파란색에 비해서 노란색이 더 혈압이 높은 쪽으로 가 있죠. 이것이 피임약 복용의 순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에는 나이의 정보도 들어가 있고 피임약 복용 여부의 정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